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서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기업인 12명이 포함되면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현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도 후안무치하다는 사설을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신구 정권이 잼버리 사태를 놓고 다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제7호 태풍 란이 오늘 오전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너울이 예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현내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12명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형 확정 석 달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인원은 2,176명.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형기를 모두 마친 점이 참작돼 복권됐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는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복권됐습니다.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석 달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6명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만큼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책임 공방은 여야를 넘어 전현직 정권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 미숙으로 국격을 잃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개 비판에 대통령실은 후안무치하다는 신문 사설을 인용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 직후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는다며 국격을 잃었다고 박한 평가를 내놓자 대통령실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는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일간지 사설을 인용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하다는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와 기업, 대학, 지자체와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한 국민께 감사하다는 격려 메시지도 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잼버리 부실 준비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직이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행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후임 없이 경질하거나 부처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SOC 예산을 따내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허위 사실이라며 정변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명목으로 5년 동안 전북이 챙긴 SOC 예산이 11조 원이나 된다는 여당 주장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지방의 이권 카르텔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샜는지 따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도지사와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을 통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현 정부에서 있었던 준비 부족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서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광복절 특사를 놓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부 심판을 2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에 기업인 12명이 포함이 되어 있죠.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면, 사면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글쎄요, 특별 사면 늘 있는 거죠. 3.1절, 광복절, 성탄절 이런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거의 기업인들 때는 또 경제 살리기 늘 얘기 나왔던 것이고 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하는 얘기 늘 나왔던 얘기고요. 사면은 어쨌든 정치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말 그대로 네. 헌법에서 물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긴 하지만 예. 정치적 결정이고요. 법치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처벌받은 사람들 왜 대통령이 이걸 다 사면해 줍니까? 말이 안 되지만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그 완고한 면을 보완하는 면에서 과거 왕이 가졌던 은사권의 어떤 잔재다. 이런 것들이고 대통령의 국가에서는 다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사되어 왔고요. 물론 경제적 메시지도 있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이번에 그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거 이게 입길에 올랐는데요. 예. 저는 어쨌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뭔가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한 거겠죠. 이렇게 쉽게 빨리 했다는 것은 3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그렇죠. 글쎄요,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예.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는 그런 공익 제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예. 나머지가 조금 여러 가지 예. 불법적인 면이 있었던 것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 정치적 메시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요.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의 이름을 올렸죠. 이번 사면에서 제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특별 사면이 된 것.
이게 이제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글쎄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뭐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국민이 준 권한인데 예. 그 권한에 대한 책임성이 충분했는지라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예. 이게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걸 깨고 특별히 하는 거라면 그 특별한 의미가 국민에게 아주 잘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이 그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진영의 이익을 위한 총선용 사면으로 비춰지진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 사면은 굉장히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대의와 메시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좀 숙고를 좀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좀 전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업인들을 사면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는 부분도 저는 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 그동안 경제인들이 사면되기 위해서 많은 대국민 약속을 합니다.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 예. 그 약속들이 지켜진 게 얼마나 될까요?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이재용 부회장도 사면과 뭐 보석으로 나오고 이런 걸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것이 지켜졌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죠. 윤 정권의 이제 법치를 사유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 전 구청장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메시지를 낸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 전 장관 당시 이제 김태호 전 구청장이 근무했던 게 이제 청와대 네. 민정수석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죠. 그렇습니다. 조국 저 당시 민정수석 관련된 여러 가지가 폭로됐었죠. 예.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감찰 모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데서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많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 예. 이런 것들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에 어떤 폭로에 굉장히 큰 대강을 이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전 수석은 그것도 그 폭로로서 유죄 판결 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재수 전 감찰 모마라 같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이분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 너무 성급했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비판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딱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많이 예를 들을 필요가 없지만 2007년 12월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예. 31일 날 마지막 사면을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2012년 12월 19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곧 물러날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2월 31일 날 사면하면서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사면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법 도청 때문에 두 사람 다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요. 12월 27일 날 상고장을 제출해서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상고장 제출하고 몇 시간 있다가 상고를 취하해버립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4일 만에 12월 31일 날 사면해줘 버립니다. 아하. 뭔가 중간에 꼼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저 그렇게 물론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 이것도 비판하고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도 비판합니다. 예. 민주당은 4일 만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한 전 대통령이 사면하셨다면 3개월 만에 사면한 거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들 정권마다 이렇게 꼼수로 사면한 건 있었다. 예. 물론 이번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민주당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뭐 3개월 만에 비판했던 것은 민주당이 비판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면이 되고 나서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강서로 돌아가겠다. 이 뜻은 뭐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겁니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출마를 위해서 사면이 결국 돼버린 셈으로 이게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면의 취지가 굉장히 바라는 것이 되고 총선전 사면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셈이 돼서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데 본인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이 공익 제보를 일부 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익 제보 잘하고 규정해 주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아요. 요번에 사실상 유죄가 난 부분도 공익 제보의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익 제보자로 전체적으로 일반화해서 규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 게 이분이 감찰이 시작되고 감찰의 압박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 이 소위 말하는 폭로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 공익 제보에 일부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10월 재보궐 출마 의지 이거는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나가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면 메시지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면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뭐 듣기로는 뭐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뭐 법무부에서도 반대했다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사면을 해서 출마하라는 메시지일까?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쨌든 유죄 판결 나서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해서 또 당사자를 또 공천한다? 이건 약간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고요. 저는 지금 원칙대로 뭐 한다면 무공천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 의지가 강하다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요즘 무슨 제3당인가 뭐 움직임이 있다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출마를 하든지 뭐 그러는 게 합당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보면은 보훈에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훈을 강조하는 건 정말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해외 경험들을 좀 해보면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데들은 어떤 상징과 영웅을 만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은 보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영웅으로 만들면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의 어떤 뭐랄까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훈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오성규 애국지사를 영문 귀국 이렇게 모셔오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장관이 직접 도쿄에 집을 방문해서 직접 가서 모셔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이런 의미가 나중에 있을 수 있구나, 보람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도 더 그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좀 힘껏 좀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끝났지만요, 이 미흡한 운영 책임을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염치는 어디다 팔아치운 것입니까? 좀 격려하고 힘주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끝까지 다 실패한 것처럼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아무튼 전직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거죠. 자, 이 잼버리 파행을 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격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자 하태경 의원은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제 표현을 빌려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 현 정권 또다시 이제 충돌한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지금 보면. 글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현 정권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서로가 지금 서로를 좀 삿대질하는 거죠. 예. 다들 좀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복귀해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인지 정말 입으로는 욕설을 하고 싶은데 네. 참고 있는데요.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셨다면 만약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어른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 이게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유치 당시만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아니셨나요? 5년 동안 대통령이 아니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현 정권 모두가 다 지금 책임감을 깊이 느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유치 당시 대통령이라고 했다는 것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유치만 해왔다. 유치는 내가 했는데 지금 운영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5년 동안 기반 시설을 준비했어야 하고 현 정권은 운영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둘 다 미숙하고 준비 부족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태도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이건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이 없습니까? 무슨 경험이 없습니까? 노하우가 없습니까? 올림픽 하계 동계 올림픽을 치렀고 월드컵을 치렀고 이런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케이팝 마지막 공연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다고. 그 잼버리 학생들의 표정을 좀 보면서 그나마 좀 잘 해결된 학생들이 마지막 좋은 인상을 가져가야 할 텐데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양쪽 정부가 둘 다 서로 내가 책임이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정말 용서할까 말까 한데 서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현 정권을 모두 다 비판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반기문도 사무장관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지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벗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서로 공방을 벌이는 분들이 대부분 이 문제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잖아요. 연결이 돼 있죠. 연결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을 물을 때는 거기에 좀 약간 자유로운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어떻게요? 여당이 야당을 지적하는 문제, 이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조사권도 전적으로 주고 그 조사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전적으로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요. 야당이 여당을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야당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문제를 철저히 국민을 위해서 파헤치는 겁니다. 괜히 서로 나서가지고 거기에 껴가지고 물타기하고 서로 혼탁하게 하고 해서 오히려 국민의 시야를 가리고 결국은 아무도 철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보고요. 결국 이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서 책임을 지우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정확하게 내오는 것.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전 대변인도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법, 여야가 서로 자기가 책임 있는 걸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자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잼버리 파행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또 내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가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로 문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 의료 문제, 화장실 문제, 해충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조직위의 업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에요. 조직위원장으로서 지금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계시고 그 잼버리 책임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전 전북지사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책임을 여가부에 묻는 것처럼 들려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할까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데요. 네. 뭐 전라북도 그것도 조금 더 낮은 데서는 부안군도 있겠죠. 예. 부안군, 전라북도 또 뭐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모두가 다 책임자죠. 그런데 저렇게 또 뭐 여가부가 잘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김관영 지사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사과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전적인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다음 나중에 얘기하는데 사과할 때 저렇게 조건을 달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지금 조직위원회가 분명히 있지만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을까? 예. 우리나라 같은 뭐 이른바 G7에 가입해야 한다 만다 하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던 그런 나라에서 예.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뭐가 잘못돼서라고 하는 그런 원인 규명을 하고 그건 뭐 조사든 감사든 수사든 모든 걸 다 해서 또 국정수사 필요하다면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뭘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단지 그것이 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이 문제 원인 규명하고 앞으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지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 할 때가 아니라는 말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네. 여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결론 쪽으로 바로 점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북지사가 책임이 있다, 여가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 그런 거는 네. 그 구체적인 사실들이 예. 어느 정도 좀 그 밝혀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까를 이야기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체를 반드시 밝혀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7호 태풍 란 일본 열도를 향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전 9시쯤 오사카 남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연휴를 맞은 일본에서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작은 항구가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민들은 밧줄을 다시 단단히 묶고 상점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붙여 태풍에 대비합니다. 제7호 태풍란은 현재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2m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쯤 오사카 남부 100km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란이 천천히 북상함에 따라 기록적인 호우와 강풍이 우려되는데 이미 도쿠시마시에서만 24만여 명에게 피난을 요청했고 여름 휴가 중인 기시다 총리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일본은 명절 연휴로 기성객들이 많아 기차역과 공항에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고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신칸센은 오늘 하루 운행이 중단되고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국내외선 24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일본을 관통한 태풍란은 동해안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동해상에서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물결이 이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더 있을 경우에 추가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과 4월 냉해 피해를 입은 곳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별도 선포됐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괌 동쪽 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10시 51분쯤 괌 수도 하간야 동쪽 300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기관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년간 괌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한 강도입니다. 이른바 왕의 DNA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교감 선생에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라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장상윤 차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10월 A 사무관은 아이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당하게 했습니다. 이어 부임한 담임교사에겐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지도 수칙을 보냈습니다. A씨가 교감에게도 갑질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은 직위 해제당한 교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자기 아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까지 매일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학부모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정말 참담한. 그런데 정작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거나 친구들을 연필로 찌르고 욕하며 발을 밟았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TV조선은 교육부를 통해 A 사무관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 이러면서 이 담임 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던 이 교육부 사무관, 교감에도 갑질을 한 정황이 좀 추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말고도 교감에게도 이렇게 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제 교과 과정을 전부 다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갑질이라는 이런 논란이 더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A 씨가 사과문에서 자기 아이가 이제 경계성 지능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이를 돌보느라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제 부당한 요구 같은 경우에는 갑질을 교사들에 대한 갑질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설가 김훈 씨가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그런 글을 기고해서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예. 네. 그 글을 보면 내 새끼만 이제 위하느라 다른 아이들은 이제 제치고 보지 못하고 내 새끼를 위한다 이런 말인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 결과 이제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의 자녀가 학교 폭력으로도 신고된 적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교사 갑질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교육부 내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지난해 네. 12월에 그 같은 반 학부모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A 씨의 아이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든지 연필로 찌르고 뭐 욕도 하고 뭐 발을 밟아서 짓누르기도 했다라는 이제 학교 폭력의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사실 확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함께 모든 정황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교육부에서 철저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조사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갑질한 게 나오면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면 이제 감사 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감사 결과 이게 갑질인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아마 이제 A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위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 중에서도 이제 2021년에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은 비위 행위가 이제 심각하고 또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경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무원 징계 외에도 협박이나 이제 강요 행위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A 사무관이 이제 직무 네, 말씀하십시오. 직무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언론에다가 유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협박하거나 또 이렇게 또 강요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해온 학부모 4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건된 부모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학부모 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학부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그 사망한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그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연필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망한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생들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굉장한 민원으로부터 시달렸다라는 의혹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학부모들을 이제 4명 정도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조사되는 내용들 그리고 관련 동료 교사들의 증언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면밀히 들여다봐야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학부모가 사망한 담임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악성 민원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요거는 조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그 A 교사의 그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인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한 내역이 학부모가 전화를 한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제 A 교사가 그 개인 핸드폰으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한 내역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제 경찰이 밝히기로는 학교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업무용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한 경우는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동료 교사의 진술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동료 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만 전화가 와서 소름이 끼친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망한 교사의 유족 측 경찰이 이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사과했다라면서 이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경찰 측의 주장은 완전 정반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유족과 경찰 측의 주장이 조금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일단 사망한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박모 씨가 일단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경찰서장이 면담을 했고 관련해서 처음에 부실했던 부분, 부실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사망 직후에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을 좀 빨리 종결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망한 교사에 대한 이제 부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유족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그러니까 수사를 좀 빠르게 좀 종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경찰로서도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혹 한 점이 남지 않도록 여러 부분들을 다양하게 수사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요즘 교육계에 문제가 많은 것들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역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이 각각 300원과 700원 올랐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다양한 절약 방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장민길 씨. 2,300원이었던 요금이 3,000원으로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갑자기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울시는 12일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과 700원 올렸습니다. 버스업계 적자가 연평균 5,400억 원에 이르는 등 현행 요금 체계가 한계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부담입니다. 날씨가 더워 시원한 버스를 자주 탔지만 요금 부담에 이제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걷거나 이 공유 자전거를 타겠다는 시민도 늘었습니다. 따릉이 타면서 조금 돈 아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 조조 할인을 받으려고 새벽 6시 30분 이전 출근을 고민하고 조조 시간에는 할인이 좀 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여럿이 모여 택시도 탑니다. 택시 타고 다녀요. 버스 요금 인상 발표 이후 한 달 6만 원 가까이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은행 알뜰교통카드 발급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밥상 물가에 이제 기름값까지 고공행진 가운데 서울버스 기본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10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 5주 연속 상승이에요. 기름값 이 상황에서 왜 오르고 있는 겁니까? 예,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금 전 세계 석유의 약 3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 원유 재고 수준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요인, 그다음에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흑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 수출량을 공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원유 공급량이 감소를 한 와중에요. 최근에 휴가 시즌으로 여행의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항공유, 휘발유 등 소비가 증가해서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 두바이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작년 12월에는 배럴당 77달러였는데요. 지금 8월 둘째 주에 88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상승까지 추가로 유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 혜택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연장 여부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서민들 부담은 좀 덜 수 있겠지만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유류세가 입장이 계속 인하를 계속 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국세 수입이 상반기만 해도요. 전년 동기 대비 약 40조 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 역시 작년 대비 7천억 원 감소했는데요. 이게 바로 유류세 인하로 인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감소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휘발유는 유류세 25% 인하,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37%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유만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추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리터당 현재 휘발유는 615원의 유류세를 내고 있고 경유는 369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만 436원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박상 물가 걱정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와서도 얘기 같이 하셨잖아요. 금추예요, 배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또 이게 뭐 지난번에도 장마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가격은 현재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배추 같은 경우는 도매 가격 기준으로 10kg당 한 달 사이에 160% 이상 뛰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무 가격도 127% 한 달 사이에 대파, 시금치도 50% 이상씩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폭염하고 폭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좀 더 두려운 사실은 여기에는 아직 최근에 왔던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앞으로 추석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밥상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된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시장에 더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난달 과일 물가 작년 대비 지난해 대비해서 5.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태풍 카눈의 영향, 추석 물가에 또 반영이 된다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5.2% 상승한 거 전년 동기 대비 과일 물가가 이것도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2.3%의 2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는 봄철부터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과나 배의 그 생산량이 이미 20% 가까이 줄어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효과만 고려를 해도요. 사과 도매 가격은 약 6%,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지금 농경지 피해가 여의도 면적의 5.4배 수준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 피해까지 감안하면 추석을 앞두고 과일 물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상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 계속 오를 거란 얘기 해주셨고 지금 우리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버스 요금, 뭐 지하철 요금 이거 다 공공 오르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오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거 시청자에게 전화드리기도 좀 불편한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랑 서울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은 이미 12일부터 올랐고요.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도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이 된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뭐 8년 동안 동결이 됐었는데요. 기본 요금이 300원 인상했고 무려 16년간 동결이 됐던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조차 청소년은 180원, 그다음에 어린이는 1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뭐 물가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400억 원, 그다음에 지하철은 9,200억 원 수준의 이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유류세는 동결을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대중교통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라는 식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당장 버스 요금 부담, 교통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그런 절약하는 방법들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그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0%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실 수 있고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 뭐 정액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인상 요금에서 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그 조조 할인이죠. 버스 요금에. 그래서 출근 시간 이를 경우에는 아침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하게 되면 첫 교통수단 요금 20% 할인 혜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LA 등 대도시에 있는 쇼핑몰 명품 매장에 수십 명의 떼강도가 급습해 수억 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각 매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쇼핑몰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경보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4시쯤 미국 LA 서부 한 쇼핑몰에 50여 명의 강도 무리가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경호원에게 야생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의류 약 1억 3천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LA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떼강도들은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낮 번화가 명품 매장에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린 강도무리가 들이닥쳐 4억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길거리에 선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이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망갑니다. 도심에서 잇따라 벌어진 유사범죄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용의자 추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진한 분홍색 백일홍이 핀 이곳은 고창의 선운사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에서 이렇게 활짝 핀 백일홍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선운사를 가면 배롱나무에 핀 백일홍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100일 동안 핀다 해서 이름이 붙은 백일홍은 한여름에도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백일홍은 원래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이지만 이렇게 배롱나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백일홍이 핀 배롱나무는 수명이 오래될수록 가지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고의 정원수로 꼽기도 합니다. 네, 꽃이 그런데 이렇게 오래 피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백일홍은 꽃 한 송이가 오래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꽃망울이 이어서 새로 피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태풍도 견디면서 피는 백일홍은 지난 2016년에 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 정거장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생명력이 강한 백일홍 보시면서 오늘 하루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니까요.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제주와 전남 동부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속초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복절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